세 번째, 상사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사형. 상사형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기도 하고,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즉, 많은 경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죠. 즉, 달러가 들어오고요. 달러가 나가는 경우에요. 영업 활동을 하는데요. 중개무역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꼭 중개무역이 아니더라도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형태의 영업 구조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돈을 달러로 주고 원재료를 달러로 살 수도 있으니까요. 1달러가 들어오고 1달러가 나간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똑같이 이제 지우개를 사고 팝니다. 홍콩에서 1달러를 사가지고요. 싱가포르에서 1달러를 팔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캐시플로우가 1달러가 들어오고 1달러가 나가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똑같은 게 오파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비즈니스를 달러 환율이 1,000원일 때 하시겠어요? 1,500원일 때 하시겠어요? 800원일 때 하시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업 구조가 1달러가 들어오고 1달러 나가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달러 환율 1,000원일 때 하시겠어요? 1,500원일 때 하시겠어요? 800원일 때 하시겠어요? 지금하고는 다르죠. 영업 활동을 하게 되면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들어오는 게 나가는 것보다 크거나 같다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브레이크 이븐 환율이 존재하지 않아요. 브레이크 이븐 환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예요? 항상 좋은 거예요. 언제든지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거 하나가 있겠죠. 그러면 달러 환율은 기본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상사형 비즈니스에서는. 다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마진이 남으니까 비즈니스를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1.1달러가 들어오고 나가는 게 1달러 이러겠죠. 그죠? 그럼 이 마진이라고 하는 놈은 실질적으로 달러 환율하고 연관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달러 환율은 높을수록 더 좋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되죠? 달러 환율이 높으면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업을 평가를 할 때 어떻게 되죠? 항상 매출액이라고 하는 거는 키팩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그 회계 기준에서 매출액을 잡는 건 상당히 타이트하게 가져간다고요. 세금 계산서 아니면 수출 통관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타이트하게 가져가는데 어쨌든 규모가 크다는 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달러 환율이 높으면 좋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이븐 환율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회계 처리를 해요. 아무리 영업 활동이 해외에서 일어나지만 그 업체가 한국에 있으면 회계 처리는 한국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보자고요. 회계 처리를 하는 거를. 자 매입이 1달러고요. 매출이 1달러. 매출도 1달러예요.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떨고 돈이 나가는 것도 1달러고요. 외상 매입금 잡고 돈이 나가는 것도 1달러예요. 그죠? 우리는 쉽게 1달러가 들어오고 1달러가 나간다고 했는데 한국의 환율을 갖다가 집어넣고 보니 아까 수출형 기업이나 수입형 기업보다 더 복잡해져요. 왜 복잡해져요? 다 이게 1달러니까 환율을 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1,030원 되고요. 1,030원. 그러면 여기는 1,050원. 여기는 1,050원. 그렇죠? 여기는 1,000원, 1,100원 나가고 100원, 환차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봤더니 매출이 1,030원, 매입이 1,000원. 그죠? 매출이익이 플러스 30원 나오고요. 죄송합니다. 자, 매출이 죄송합니다. 그죠? 이게 1,030원. 그죠? 이게 맞죠? 그다음에 20원 환차이익이 나오겠죠? 그죠? 매출이 1,030원이고요. 매입이 1,000원.
매출이익이 30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환차익이 20원, 환차손이 마이너스 100. 그래서 넷인컴이 마이너스 50이 나온다고요. 그죠? 이게 기분이 되게 나쁜 거죠. 그죠? 1달러가 들어와서 1달러 나간다 그랬으니까, 그죠? 브레이크이븐 환율도 존재하지 않고, 그냥 영업 그냥 확 돌려버리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다 보면, 수출형 기업이나 수입형 기업보다 더 복잡하게 막 엉그러지고, 넷인컴이 마이너스 50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1달러가 나가고 1달러가 들어가면, 딱 네팅이라고 하는 유용한 수단 때문에 넷인컴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떻게 돼요? 넷인컴이 흔들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신 거는요, 믿지 마세요. 회계를 믿으세요. 회계를 믿으시라고. 제가 뭐 회계를 잘하는 거, 뭐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겠지만, 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분계를 못했어요. 그 이상한 회사 가가지고 배운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욕을 하면서 배웠는데 언젠가 써먹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어쨌든, 머릿속에 생각하는 캐시플로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계 처리를 하고요. 손익계산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넷인컴이 마이너스 50이잖아요. 머릿속에서는 1달러가 들어오고 1달러 나갔으니까 네팅 치면은 넷인컴이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돼요? 넷인컴이 마이너스 50이 나왔잖아요. 왜 마이너스 50이 나옵니까? 왜 마이너스 50이 나오죠? 확 네팅 치면 되잖아요. 1달러가 들어오고 1달러가 나가니까. 많은 경우에서 네팅도 많이 치세요. 그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근데 환차 손익은 생깁니다, 무조건.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들어올 때 환율이랑 나갈 때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사장님들이 이런 경우에요. 나가는 날의 환율이랑 들어오는 날의 환율을 갖다가 동일하게 맞춰요. 그러니까 동일일 날 달러를 받거나 아니면 달러를 줘요. 그게 왜 그래요? 들어오는 날의 환율이랑 나가는 날의 환율을 같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네팅이 되려면요. 들어온 날의 환율이랑 나가는 날의 환율이 같아야 돼요. 같지 않으면요. 무조건 환차 손익은 생깁니다. 최악의 경우는요. 들어오는 환율이 가장 낮고요. 나가는 날의 환율이 무조건 높다라고 하면 1달러가 들어오고 1달러가 나가더라도 환차 손익은 엄청나게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거를 막는 방법은 뭐가 있죠? 자, 캐시플로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회수 시점에 1달러를 받아요. 지금 여기 이 얘기는 뭐냐면 1달러를 받아요. 그럼 1달러를 외환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제 시점에 1달러가 필요해요. 그럼 1달러를 어떻게 해요? 외환시장에서 사는 거죠. 그게 여기서 얘기했던 거예요. 환차 손익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1달러에 받아요.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달러에 줘요. 주머니에 놓는 걸 이렇게 줘요. 그럼 손익이 생기나요? 손익이 안 생기죠. 그랬을 때는 손익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외화 예금을 가져가면 손익이 안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돈이 먼저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환시장에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 꿔요, 달러를. 주머니에 넣어요. 껐죠? 주머니에 넣어요. 그죠? 넣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줘요. 그죠? 그 다음에 만기되면 달러 받죠? 달러 받은 거 은행이 갚아요. 그러면 이것도 손익이 안 생겼죠. 그럼 실제적으로 머리에서 그렇게 생각한 게 지금 여기 회계 처리하고 손익계산서가 되는 것만 보여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상사형 기업의 회계 처리고 환영 관리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파짓을 한다는 건 뭐예요?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돈이 들어온 걸 그냥 파는 게 아니고요. 돈이 들어온 걸 갖다가 외화 예금을 하는 거예요. 자, 외화 예금을 한다. 여기 한번 가볼까요? 외환거래가 아니고요. 이번에는 소위 얘기하는 자금시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금시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시장을 이용하는 머니마켓 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머니마켓 거래를 하는데 언제 하느냐? 회수일에요. 환율이 1,050원이잖아요. 외화 예금을 들어요. 1달러가 들어왔으니까 외화 예금을 들어요.
외화 예금을 어떻게 들어요? 그러니까 돈이 나가야죠. 은행에 돈을 줘야지 외화 예금 들 거 아니에요. 외화 당자 돈 나가고요. 외화 예금을 들으면 뭘 줘요? 외화 예금 통장을 주죠. 자산의 증가, 외화 예금 이렇게 돼 있는 거겠죠. 그죠?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1,050원, 1,050원. 됐죠? 그 다음에 결제 시점까지만 필요한 거잖아요. 외화 예금이. 그죠? 결제일날 1,100원이면 어떻게 돼요? 외화 예금 들은 걸 깨요. 은행에 가서요. 야, 너 외화 예금 있는 거 다시 줘. 1달러 1,050원. 그죠? 그러면 은행에다 통장 갖다 주면 뭘 줘요? 캐시 주죠? 1달러. 이게 얼마예요? 1,100원. 그죠? 그럼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어떻게 돼요? 1달러에 1,050원 가치가 있었는데요. 결제일날 어떻게 돼? 1,100원이 되니까 50원이 늘어났잖아요. 50원 환차익.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들어가서 플러스 50원이 생기고요. 넷인컴이 제로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관리를 해야 1달러가 들어오고 1달러가 나가는 것도 환리스크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들어오는 거 팔고 나가는 거 산다라고 하면 아무리 1달러가 들어오고 1달러가 나가더라도 환리스크는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환리스크 관리는요, 아까 얘기했던 환리스크 관리랑 약간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요, 수입이나 수출형 기업은요, 한쪽이 모자르거나 한쪽이 남는 거잖아요. 모자르면 갖다 사는 거고, 남으면 갖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시점도 중요했고요. 근데 이 상사형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이거는요, 모자라거나 남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돼요? 만기만 미스매치 되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만기가 미스매치 된 거라. 그 만기를 미스매치를 갖다가 잡아주는 게 실제적으로 머니마켓을 갖다가 이용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건 달러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한국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요. 오늘 1,000원을 갚아줘야 돼요. 내일 1,000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행에 가서 1,000원 빌리고요. 내일 갚는 거 그걸로 은행에 갖다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머니마켓이라고요. 머니마켓이 간단하게 생각해서 디파짓된 론이거든요. 그렇죠? 뭐 원화도 마찬가지예요. 외화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걸 갖다가 그냥 만기만 맞춰주는 거라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만약에 결제가 먼저 나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에서 빌린 다음에 먼저 갚고 나중에 회수된 거 준 다음에 은행이 갚는 경우. 그러면 실제적으로 순서가 결제가 3번이고 회수가 4번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1, 2, 3, 4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환율이 똑같다라고 하면은요. 회계 처리나 PL은 똑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환율 가지고 장난치는 거니까. 그러면 결제가 먼저 됐다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 달러 빌린 다음에요. 나중에 갖다 준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환리스크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게 두 번째 머니마켓에서 론입니다. 론. 론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가 결제일이고요. 네 번째가 회수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제일 환율이 1,100원, 회수일 환율이 1,050원이에요. 그러면 론을 해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쨌든 무조건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저한테. 외화 당자 자산의 증가. 그죠? 그러면 뭐 하나 부채의 증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예요? 외화 부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1,100원, 여기가 1,100원 이렇게 있는 거죠. 만기가 됐어요. 회수일 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외화 부채 그대로 들어오죠. 떨어야 되니까. 그죠? 1달러 1,000원, 1,100원. 근데 1달러를 은행에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외화 당자 나가야죠. 외화 당자. 이 가치가 얼마예요? 1,050원. 그럼 1,100원에서 1,050원. 내 부채가 1,100원이었는데 1,050원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다음에 왼쪽하고 오른쪽이 적죠? 그러면 50원 어떻게 돼요? 환차익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플러스 50원이 나오면서 넷인컴이 제로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상사형 기업에는 이렇게 머니마켓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기업분들이 1달러가 들어오고 1달러 나가면 대충 이렇게 퉁치시는데요. 그거 퉁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환리스크 관리는 그걸 퉁치시는 순간 실제적으로 넷인컴이 많이 흔들린다. 그런 걸 갖다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제가 지금까지 기업을 갖다가 세 가지로 나눴어요. 영업활동에 따라서. 하나는 수출기업, 하나는 수역기업, 하나는 상사형 기업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있던 제가 말씀드린 형태는 대단히 제한적인 영업활동이에요. 어떤 기업이 미쳤다고 수출만 하고요. 어떤 기업이 미쳤다고 수입만 하고 어떤 기업이 미쳤다고 중개무역만 합니까? 실제적으로는요. 많은 기업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죠. 해외 수출은 하는데요. 원자재는 해외에서 사와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갖다 파는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1번하고 2번하고 3번이 다 복합되어 있는 복합형 기업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돈이 들어와요. 돈이 얼마 들어와요? 2불이 들어와요. 근데 원자재를 사는데 1불이 나가요. 그 다음에 요거 가공하는데 1,000원의 인건비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가 많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갖다가 수출형 기업, 수입형 기업, 상사형 기업이라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2달러가 들어오고 1달러가 나가고 1,000원이 나가는 이런 기업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환리스크 관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소위 얘기하는 뭐죠? 요즘? 융합이고 응용이 되는 거죠.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출형 기업, 수입형 기업, 상사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께 환리스크 관리에 대한 원칙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한을 이렇게 두는 거였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다 저런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누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2달러가 들어오고 1달러가 나가고 1,000원이 나가. 환경 관리 어떻게 할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시겠어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저 문제를 딱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뭘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환경 관리에서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브레이크이븐 환율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예요. 왜냐하면 브레이크이븐 환율이 존재한다 그러면 타이밍의 싸움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환율 동향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코노미스트지를 읽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걸 갖다가 딱 하시면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요. 만약 저한테 배운 게 도움이 된다면 딱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쟤는 앞에서 떠드는 게 약장사 같긴 한데 잘은 몰라도 이거는 맞는 것 같다. 들어오는 게 나가는 것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생각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까지 저희들이 배운 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네팅하고요. 네팅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나오죠. 그러면 이 영업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달러 환율이 적어도 1,000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브레이크이븐 환율이 존재하죠. 얼마에 대해서? 1달러에 대해서. 무조건 1달러는 1,000원보다 크거나 같은 환율에 팔질 않으면은요, 넷인컴이 흔들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걸 갖다가 일단은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 1달러 네팅을 했잖아요. 네팅을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네팅을 한 거를 어떻게 돼요? 만기 미스매치를 갖다가 맞춰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한번 캐시플로우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T 시점부터 돌려가지고요. 이때 환율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었어요. 그죠? 여기 회수 시점이 t 플러스 1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2 시점이 결제 시점이에요. 그런 캐시플로우가 이때 플러스 2달러가 들어오고요. 이때 1달러가 나가고 1,000원도 나가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이걸 갖다가 처음에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1달러에 대해서 1,000원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하는 브레이크 이븐 환율이 존재한다라는 거였잖아요. 만약 똔똔일 때 돌린다고 하면 T시점의 환율이 1,000원이라고 그러면 1달러를 1,000원에 팔겠죠? 그죠? 언제까지 팔아요? T 플러스 1시점까지 팔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제가 쓴 거는 영업의 캐시플로우죠. 그러면 FX의 캐시플로우를 한번 써볼게요. 그럼 FX의 캐시플로우를 쓰게 되면 실질적으로 T 플러스 1점에 1달러를 판다라고 하면 요 1달러를 파는 게 여기 이렇게 찍히겠네요. 그죠? 1달러를 파는 동시에 어떻게 돼요? 캐시플로우가 1,000원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1,000원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줘요? 1달러를 팔고 2달러가 들어왔으니 1달러가 남잖아요. 이 남는 게 여기 다시 나가죠. 그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돼요? 미스매치를 갖다가 한번 디파짓으로 맞춰준다라고 하면 두 개는 네팅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돼요? 얘에 없어지고 얘에 나가면서 네팅이 다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넷인컴이 제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캐시플로우만 뭐 시간 관계상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회계처리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회계처리를 해 보시고 실제적으로 손익계산서 나서 그렇게 되느냐를 갖다가 해 보셔야 그 다음에 그 손익계산서 나오는 게 제가 머릿속에 생각한 거랑 같이 제로가 나오는 걸 보셔야 실제로 환리스크 관리를 정확하게 하셨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교재에는 그렇게 설명을 드려놨고 실제로는요. 환리스크 관리할 때 제가 말씀드린 아주 극단적인 수출형 기업, 수입형 기업, 상사형 기업이라는 거 없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다 세 가지가 섞여서 이런 형태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런 형태를 갖다가 어떻게 환경 관리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고민하신 거를 회계 처리하시고 손익계산서에 갖다 써 넣으셔야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영업활동에 따른 환경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잠깐 교재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챕터를 보시면은요, 한번 환경 관리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따른 회계 처리 절차 및 손익계산서 분석 나왔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출형 기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분기 및 손익계산서 나왔고요. 두 번째는 수입형 기업. 그래서 수입형 기업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응용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사형 기업. 그렇죠? 상사형 기업에 대해서 그 중요 요점하고 회계 처리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복합형 기업이에요. 아까 마지막에 설명드린 수출형과 상사형이 같이 결합이 됐을 때 어떻게 환경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막 떠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지 샘플을 가지고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10시부터는 수출형 기업에 대해서 샘플을 가지고 살펴볼 거고요. 이 수출형 기업은 그 대신 우리는 지금까지 마진이 없었잖아요. 마진이 있는 수출형 기업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일 가서 살펴보면 되는 거고요. 잠깐 그 뒤에 나와 있는 기업 환리스크 관리 절차 및 사례 요거를 갖다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17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그 정경련에서 발행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월간지에 나와 있는 거고요. 뭐 이건 당연히 뭐
제가 이 정도로 쓸 정도의 실력은 안 되고, 그 한국산업은행에 계신 부부장님이 이거 쓰신 글이세요. 그래서 제가 요 글을 읽으면서 이분의 공력이 상당하시다라는 거 계속 느끼는데, 한번 대회 가셔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드릴 거는 여기 17페이지에 있는 중간부터 환리스크의 인식은 환희형 관리의 첫걸음, 여기서부터 제가 잠깐 읽어보고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리스크는 기업의 매출 유형에 따라 다르게 인식해야 된다. 매출형 기업은 매출 채권의 회수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에 나타나는 환리스크는 적지만 미래의 환율 변화가 매출과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그 영향의 정도를 현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반면에 조선이나 중공업 같은 프로젝트형 기업은 한 번 수주하면 대규모의 외화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수취하게 된다. 이 경우에 미래의 환율 변화가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매출 원가가 계약 시에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 변화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이 매출형 기업과 다르다 하겠다. 뭐 나와 있죠. 그래서 둘레, 여섯, 일곱 줄이 나와 있는데요. 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시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나와 쓰신 거는 7줄에 걸쳐서 쓰셨는데 그 나타내는 함의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고 하시는 거는 두 개로 나눠놨죠. 그죠? 두 개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매출형 기업, 또 하나는 프로젝트형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다 수출형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매출형 기업과 프로젝트형 기업은 뭐를 얘기를 하느냐? 뭘 얘기를 하느냐? 이 외상 매출금을 잡아놓고요. 이 외상 매출금을 떠는 요 기간이 뭐 3months에서 6months 정도까지 되면 요거는 매출형 기업이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 요 기간이 뭐 1년에서 3년, 5년까지 가면 이건 프로젝트형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매출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 뭐 자동차 부품, 그렇죠? 그다음에 뭐 반도체, 뭐 일반적인 수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형 기업은 건설, 조선, 그다음에 중공업 이런 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프로젝트형 기업은요. 한 번 수주를 받으면은요. 공사의 완성도에 따라서 돈을 나눠서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건물을 이만큼 짓겠다 그러면 2층 지으면은 여기서 요만큼 주고요. 3층까지 지면 요만큼 주고요.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수주를 받은 다음에 돈이 마지막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간이 길죠. 건설하는 기간이 기니까. 조선도 마찬가지죠. 그죠? 중공업도 마찬가지죠. 프렌트 공사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뭐 적어도 뭐 3년, 길게는 5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실제적으로 뭐 매출이 잡히냐 안 잡히냐의 차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 기간이 길다라고 하는 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죠? 근데 뭐 전자, 자동차, 반도체 이런 거는요. 뭐 사실은 수출한 다음에 외상 매출금 잡고 그다음에 뭐 DADP 뭐 아니면 오픈 어카운트 이렇게 해 가지고 돈 받는 거 3months, 6months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짧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 기간이 짧다. 그다음에 요 기간이 길다라고 하면은요. 원래는 수출형 기업에서는 여기가 의사결정 기간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환리스크는. 그죠? 공장을 돌릴 때 의사결정하는 것부터니까요. 그죠? 근데 어쨌든 요거는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요거만 잘라서도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환리스크가 적다. 길면 길수록 환리스크가 많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리스크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제가 하루 뒤에 환율을 예측하는 거하고요. 1년 뒤에 환율을 예측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어떤 게 더 예측하기 어려워요? 1년 뒤가 어렵잖아요. 그거는 리스크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변동성이니까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짧으면 리스크가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루트 t라는 게 나오잖아요. 루트 t만큼 위험도가 증가를 해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래서 이게 짧으면 리스크가 적다, 길면 리스크가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출발점이고요. 그 대신 매출형 기업은 이렇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자, 여기 AR이 잡힌 다음에 떨고 캐시가 들어와요. 그러면 요 AR이 잡히고 돈이 들어오는 걸 갖다가 한 텀이라고 보자라는 거죠. 한 텀. 그러면 이 한 텀을 T 플러스 1이라고 보면 자동차를 만든 다음에 AR 잡은 다음에 돈이 들어와요. 그죠? 그러면 보통 공장 계속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만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동차 아니면 부품을 계속 만든다 그러면 이게 기업이 연속성이 있다 그러면 캐시플로우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AR이 계속 들어오겠죠. 수출형 기업이니까. 그죠? 근데 이 시점에서 딱 보면은요. AR은 뭐만 보여요? 얘만 보이죠. 왜 그렇죠? AR이 잡히기 위해서는 수출 통관이 되든지 아니면 세금 계산서를 끊어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 AR이 보일 수 없잖아요. 이런 걸 캐시플로우라고 그러잖아요. 캐시플로우. 캐시플로우는 있지만 어떻게 돼요? AR은 잡혀있지 않죠.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공장이 계속 들어가면 이건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짧으니까 환리스크는 적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공장이 계속 돌아가면 미래 캐시플로우는 계속 생기니까 이 캐시플로우에 따라서 그때 환율에 맞아떨어지는 넷인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넷인컴은 많이 움직이겠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매출형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그리고 프로젝트형 기업은 뭐냐면 공사를 수주받은 다음에요. 돈이 들어오는 게 예를 들어 3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그럼 이 기간이 3년이니까 길잖아요. 그죠? 길잖아요. 그럼 환리스크가 많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건설이나 조선이나 아니면 중공업은요. 어떻게 돼요? 짓기 전에 뭐를 하죠? 비딩을 받아가지고 수주를 갖다가 따느냐 안 따느냐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T 시점에서 아웃플로우랑 인플로우를 갖다 다 분석을 하죠. 그래서 내 마진이 나오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마진이 나와야 내가 얼마에 이거를 수주하겠습니다라고 수주처에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죠? 미래의 캐시플로우가 여기는 인플로우고요. 여기는 아웃플로우라고 하면 T 시점에 다 땡겨가지고 어떻게 돼요? 캐시플로우 분석이 다 끝난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요, T 시점에 이미 넷인컴이 얼마가 나는지를 딱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프로젝트형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기간이 길어서 환리스크는 크다라고 할 수 있지만 T 시점에 이미 캐시플로우 분석이 다 끝나고 이 뒤에 나와 있는 캐시플로우를 갖다가 다 포워드를 걸던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다 예를 들어 해지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넷인컴의 영향은 작다라는 거죠. 넷인컴이 움직이는 건 작다라는 얘기죠. 이게 프로젝트형 기업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5분 동안 설명을 갖다 이렇게 드렸잖아요. 이거를 이분은 7줄로 정리를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환리스크는 회사의 매출 유형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어야 된다. 매출형 기업은 매출 채권의 회수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에 나타나는 환리스크는 적지만 미래의 환율 변화가 매출과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그 영향의 정도를 현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죠? AR이 아니라 캐시플로우가 분명 발생을 할 거고요. 그 캐시플로우가 나중에는 AR로 변하면서 환리스크가 엄청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매출형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반면 조선이나 중공업 같은 프로젝트형 기업은 한 번 수주하게 되면 대규모의 외화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수주하게 된다. 이 경우에 미래의 환율 변화가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매출 원가가 계약 시에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 변화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이 매출형 기업과 다르다 하겠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분이 얘기하신 거는 수출형 기업에서 매출형 기업과 프로젝트형 기업에 대해서 7줄로 정리를 하셨는데요. 그 언어의 밑에 들어가 있는 함의는 엄청난 거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마감을 하겠고요. 내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뒤에 나오는 수출형 기업의 샘플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환위험 관리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